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 영역을 이산화된 유한계의 요소와 노드로 분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사실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자료를 탐색하여야 합니다만 오늘은 개략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해석으로 한정하여 생각해 볼 때 FEM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조물을 대표하는 요소와 노드의 변형이겠죠. 그런데 다시 표현하면 노드가 얼마나 움직였는가 혹은 노드가 얼마나 움직여 왔는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FEM은 시뮬레이션 기법 중 하나이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분을 배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왜 배웠을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분, 즉 순간 변화율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경향, 즉 관찰하고자 하는 시점의 직전 순간의 변화를 알면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구조물이 변형한다, 물이 흐른다, 열이 전달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한다는 것이며 변화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인 미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전체 시스템의 응답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배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이며 특히 물리 현상은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 표현됩니다. 물리 현상이 발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되는 시공간이죠. 시간 x, y, g 좌표가 변할 때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변화량을 살필 수 있는 형태를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배 미분 방정식을 풀면 끝이네요. 네,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근사해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중 주요한 기법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FEM입니다. 단,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하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도 이처럼 이산화하여 계산을 하죠. 이처럼 미분 방정식도 이산화된 위크폼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적 비선형 해석의 기본적인 흐름을 미리 여기서 살펴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측의 변형 해석처럼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정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하중 중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 모델을 대표하는 지배 미분 방정식 스트롱 폼이 있겠죠. 이를 이산화를 위한 위크 폼으로 변경하고 다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와 행렬두로 구성한 뒤 해를 구합니다. 어떠한 특정 순간에 대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 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구조물의 변형을 추적하며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크폼, 즉 이산화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화살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2차원, 우측에는 3차원 벡터입니다. 이러한 벡터를 행렬처럼 표기할 수도 있죠. 의미는 같고 눕혀놓으면 로 벡터, 세우면 칼럼 벡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3차원 벡터네요. 그럼 10차원, 100차원, 1000차원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확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확장된 벡터를 시각화하기는 어렵지만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벡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필드는 쉽게 말해 공간의 각 점에 벡터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도 하중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하중에 의한 변이 역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FEM 해석의 목적이 이러한 변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는 변이 벡터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형태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해석이니까 재료의 영향, 힘의 평형, 에너지 보존 법칙, 주어진 경계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무언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한 행렬로 표현되고 구조 해석에서는 강성 행렬 또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K라고 부릅니다. 한편 각 벡터와 K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노드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면서 뜬금없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산화를 위한 것이고, 미분 방정식은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렬과 벡터의 곱은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연립 방정식들은 행렬로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제곱이나 변수 간의 곱의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분은 행렬과 벡터의 곱이며, 이는 다시 선형 대수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컴퓨터가 아주 좋아하는 형태죠. 선형 정적 혹은 비선형 정적 해석의 문제는 f는 kx라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 하중인 f 벡터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k 행렬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변이 벡터 x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매트릭스 k를 구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 K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대표적으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소드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소드는 FEM을 배울 때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실제 FEM 코드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FEM에 활용되는 방식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변분법인데요.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레일레이 릭스 메소드, 갤러킨 메소드 등이 있고, 실제 상용 코드에 활용되는 방법은 이것들과 살짝 다릅니다. 이 중 우선 갤러킨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갤러킨 메소드를 통해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흐름을 나누어 보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가정하고 가정해를 대입합니다. 대충 어리짐작했던 해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니므로 오차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해를 다시 찾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갤러킨 방법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피곤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있고 우리는 아직 정답, 즉 해를 모릅니다. 따라서 해를 가정하는데요. 여기서의 해는 딱 떨어지는 어떠한 값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해는 트라이얼 펑션이라고 하는 정해진 함수와 정해진 특정한 함수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 계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선 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정해를 원식에 대입해 봅니다. 가정해이므로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오차를 0에 가까운 값으로 최소화한다면, 다시 말해 0에 가깝게 하는 미지계수 ci를 적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근사해를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정해를 대입해 얻은 오차에 가중함수를 곱하여 전체 도메인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 0이 되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중자녀 웨이티드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계수들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갤러킨 메서드에서는 가중함수를 트라이얼 펑션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되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고 부분 적분, 경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가중자녀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며, 이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f는 kx의 형태가 되므로 필요한 매트릭스 k를 얻고, 더 나아가 결과인 x벡터, 여기서는 ci 계수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까다로웠지만 핵심은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성공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산화에 성공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변분이라는 것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까지의 최단 낙하 경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단 낙하 경로가 아마 가장 무서운 공포심을 줄 것 같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롤러코스터를 설계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한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당시의 저명한 수학자들에게 출제하였고, 그 유명한 뉴턴이 변분법을 통해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전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 사이클로이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전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어떠한 함수를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변분법이라는 것은 미적 분야의 한 분야로
어떠한 범함수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것으로 함수의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분 방정식이 이산화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갤러킨 방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변분의 원리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중 자녀가 해당 문제의 범함수였고 우리가 가정했던 해의 트라이얼 펑션이 바로 변분법을 고려하는 변분이었습니다. 의미를 보면 가중 자녀를 최소화하는 어떠한 함수를 구한 것이죠. 한편 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해를 구하기 전에 시스템에 무언가 살짝 변화를 준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갤러킨 메소드, 레일레이 릭스 메소드 등의 클래식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는 복잡한 형상에 적용하기 어렵고 적절한 트라이얼 펑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 해석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FEM 솔루션들은 최소 포텐셜 원리와 요소 단위의 트라이얼 펑션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다소 시스템 아바쿠스 솔버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해석 솔루션은 어떠한 방식을 취할까요? 간단히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평형과 가상일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미분은 순간을 다루고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되며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문자 그대로 기울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바쿠스가 K를 구하는 방식은 갤러킨 메소드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을 과감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힘의 평형, 에너지 평형, 이산화 단계에서 몇 가지를 고려한 뒤에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한편 변분의 원리는 에너지 평형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의 평형입니다. 어떠한 구조물의 겉면에 작용하는 힘과 내부 바디 포스를 모두 합하면 힘과 모멘트는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지배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형태는 스트롱 폼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일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추가로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크 폼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가상일의 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평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평행 방정식의 가상의 속도장, 버추얼 벨로시티 필드를 고려하게 되면 에너지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므로 내부 변형 에너지와 외부에서 가한 에너지는 같아야 합니다. 즉,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최소 포텐셜 개념입니다. 한편 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해를 구하기 전에 시스템에 무언가 살짝 변화를 준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의 그 무언가 살짝의 변화가 바로 가상의 속도장입니다. 이를 아바쿠스 이론 매뉴얼에서는 벡터 밸류드 테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평형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유한요소 모델 자체의 공간에 대한 이산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법을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각 요소에 고려되는 인터폴레이션 펑션, 즉 보관함수입니다. 이 보관함수는 연속체인 대상을 이산화된 요소로 나누었기 때문에 고려하여야 하는 특수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함수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가상의 속도장 및 스트레인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합니다. 변분을 통해 평형 방정식 자체를 이산화할 때 함께 고려되며 저는 실제 구조물 영역에 대한 이산화를 취하는 단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해야겠죠. 앞 단계에서 고려했던 보관함수를 통해 도출된 가상 속도장, 가상 스트레인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에너지 평형식에 고려하여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이와 같은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K 행렬과는 다르게 탄젠트 스티프니스 또는 자코비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고 구하는 이유는 바로 비선형 해석에 필요한 뉴턴 랩선 메소드에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즉 아주 작은 스트레인, 변형을 고려하였을 때 스트롱 폼인 힘의 평형을 위크 폼인 에너지 평형으로 표현하고 이산화에 필요한 보관함수 도입을 통해 전체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순간의 변화율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형입니다. 따라서 아직 비선형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구조물은 변형되는 과정에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비선형의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턴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수치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인크레먼트 또는 증분을 하여야 하죠. 결국 비선형 해석은 순간순간은 선형이고 전체 비선형 거동의 히스토리는 별도의 기법을 통해 추적하여야 합니다.